두 번째 시간입니다. 학습 활동을 한번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요, 205쪽이고요. 여러분들 한번 같이 나머지 부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 영상에서 우리가 1번에 등장인물의 특징을 파악해보자 라고 했는데 작품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련까지만 정리를 하고 이서생의 특징이나 최여인의 특징에 대해서는 아직 보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는 본문을 읽었기 때문에 이들의 특징이 무엇이었는지 잘 알 수 있죠. 이서생의 특징을 먼저 볼까요? 첫 번째 시련에서요, 이서생의 부모가 집안의 문벌 차이를 이유로 혼인을 반대합니다. 그랬더니 이서생이 어떻게 해요?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나 최여인이랑 결혼하겠어요 라고 합니까? 아니죠. 그냥 부모의 뜻에 순응합니다. 그래서 지방으로 그냥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죠. 결국에는 부모의 뜻을 따라서 문벌이 중요하다. 가문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집이랑 가문이 안 맞지 않냐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부모님의 말에 그냥 순응하는 거죠. 이것 또한 유교적 질서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이 사람은요, 어찌 보면 사랑의 소극적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쟁취하지 않잖아요. 자, 두 번째입니다. 최여인이 어쨌든 죽었다가 다시 환신으로 돌아와서 혼백이 됐어요. 자, 그런데 사랑을 나누고요. 이별한 후에도 병을 얻어서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 정도로 그녀를 사랑하죠. 최여인. 최여인은 최랑이라고 얘기했죠. 최여인을 매우 사랑함. 이렇게 특징을 정리할 수 있고요. 자, 최여인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최여인은요, 이서생이 지방으로 내려갔어요. 너 공부나 해! 하면서 지방으로 쫓겨갔어요. 이별했는데 최랑이 상사병이 나서 나 상사병 고치려면 이생 데려와야 돼요. 라고 엄마한테, 부모님한테 얘기를 해서 부모님이 이서생의 부모를 설득해서 혼인을 시키죠. 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굉장히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적극적인 모습.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서. 두 번째, 홍건적의 난때, 홍건적을 만났어요. 정조를 잃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했어요? 절개를 지키려고 목숨을 아끼지 않는 그런 의지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절개를 의지적인 인물이다. 세 번째는요. 내가 죽었지만 다시 이승으로 와서 이생을 만날 정도로 이서생을 매우 사랑한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작가가 이 작품에 최여인의 노래를 삽입한 이유는 무엇일지 생각해보자. 우리 중간에 이별하기 전에요. 서방님, 저는 이제 저승으로 가야 합니다. 라고 담담하게 이야기를 하고 시를 하나 지어주죠. 노래에 맞춰서, 악곡에 맞춰서 노래를 부릅니다. 이 작품에 삽입된 노래가 어떻게 본다면 최여인이요. 이전에 경험한 사건과 그리고 지금 그녀의 처지를요. 압축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도적대 밀려와서 처참한 싸움터에 몰죽음 당하니 원앙도 짝 잃었네. 여기저기 흩어진 해골 그 누가 묻어주리. 피트송이 그 유언은 하소연도 할 곳 없네. 그녀의 처지 그리고 그녀가 경험한 사건까지도 다 압축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떠나야만 하는 슬픔을 더욱 절실하게 표현하고 있죠. 이것도 한번 보자면 슬프다. 이내 몸은 어쩌고저쩌고 이승과 저승 사이에 소식조차 막히리라 라고 해서 지금 이 부분에서는요. 자, 경험한 여기 한번 정리를 해버릴까요? 그냥 압축적으로 제시하고 그리고
한다는 점, 이게 특징인데요. 자, 이렇게 이 작품에서는 노래를 아주 함축적으로 다 담아놨어요. 하고 싶은 말을. 그래서 지금 이걸 우리가 정리하면 왜 이 노래를 삽입했을까? 이 노래를 왜 삽입했을까? 첫 번째, 함축적인 표현으로 등장인물의 심리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작품만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노래를 부르면서 악곡에 맞춰서 자신이 지은 가사를 불렀다는 점에서 아주 낭만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고요. 자, 그리고 계속 소설만 있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노래도 들어가고 영상도 들어가고, 여러분들 선생님이 이전 강의를 위해서 뭐 동동의 작품을 설명하기 위해서 태연의 사계와 같은 노래들을 가져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서사적인 사건만이 전개되는 단조로움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이러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작품에 나타난 전기적인 요소를 찾아보고, 전기적인 요소 뭐라고 했었죠? 전해져 내려오는 기이한 이야기. 기이하다는 것은 비현실적인 이야기. 자, 작가가 전기적 요소를 활용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 이 작품에 나타난 전기적 요소는 무엇이었습니까? 최랑의 환생이었습니다. 작품의 후반부에 등장했어요. 그렇죠. 후반부부터가 이제 환생이었는데요. 자, 이 전기적 요소를 활용한 이유는 무엇일까? 현실에서는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이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사랑을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물이 굉장히 비현실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독자의 흥미를 높이고요. 우리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이야기를 드라마에서 계속 보여준다면 재미가 없겠죠. 뭔가 귀신도 등장하고 도깨비도 등장하고 뭐 정말 쇼킹한 일들, 이런 일들이 있어야, 자극적인 요소 아니면은 뭐 현실에서 일어날 법하지 않은 요소들이 있어야 조금 흥미가 있겠죠. 그래서 독자의 흥미를 높이고, 그리고 작품의 주제가 뭐였습니까? 어떠한 사랑도, 죽음도 갈라놓을 수 없는 사랑, 이게 작품의 주제잖아요. 그래서 작품의 주제를 더 효과적으로 표현한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 세계에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정조를 지키기를 요구당하고, 여성이, 자, 이러한 세계의 횡포에 맞서는 인물들의 대응 양상을 더욱 극적으로 드러나게 합니다. 뭐 부모님이 봉건적인 어떤 의식을 가지고 집안의 문벌이 맞아야 돼 라고 해서 이별을 종용하고 있죠. 이것 또한 어떻게 보면 세계가 가지고 있는 횡포라고 볼 수 있고요. 홍건적의 전쟁으로 인해서 이별하는 것도 세계의 횡포라고 볼 수 있고, 이승과 저승을 가르는 이러한 명부의 법칙을 가지고 있는 것도 세계의 횡포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세계의 여러 가지 횡포에 하지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계속 다시 만나죠. 이별할 걸 알면서도 다시 만나죠. 인물들의 대응 양상을, 죽어서라도 다시 귀신이 돼서 찾아옵니다. 더욱 극적으로 드러나게 한다. 이러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학습 활동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학습활동을 끝으로 우리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죠. 다음 설화와 비교하여 이생주장전이 설화가 아니라 소설로 분류되는 이유를 생각해보자 라고 합니다. 여기 비교되는 설화로는 작자미상의 호원이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이거는 호랑이의 소원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설화의 기본적인 내용은요. 김현이라는 남자와 여인으로 변한 호랑이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이거 한번 먼저 읽어보도록 할게요. 신라 풍속에 매년 중축, 음력 2월 8일에서부터 15일에 이르기까지 도읍의 남녀들이 다투어 흑륜사라는 절에 탑을 뱅글뱅글 도는 복회를 열었다. 복회는 복을 가져다주는 모임을 의미합니다. 신라 원성왕 때 김연이라는 낭군이 있었는데 밤늦도록 혼자 쉬지 않고 돌았다. 한 여자도 따라 돌고 있었는데 현이 드디어 정을 통하여 그 여자를 따라갔다. 여자가 말하기를 제가 내일 성내에 들어가서 해로운 일을 하면 곧 왕은 반드시 좋은 벼슬을 걸고 사람들을 모아서 나를 잡으려고 할 것입니다. 당신은 겁내지 말고 북쪽의 숲속에서 나를 찾아오십시오. 제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만 저를 위해 절을 지어서 좋은 업보를 얻게 해주신다면 곧 낭군의 은혜로 알겠습니다.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인의 당부가 나오죠. 자, 그래서 북쪽의 숲속에서 나를 꼭 쫓아와라. 그리고 나를 위해서 절을 지어줘라. 라는 당부 두 가지를 합니다. 하고 드디어 서로 울면서 헤어졌다. 다음날 과연 사나운 호랑이가 성에 들어왔는데 당할 사람이 없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사나운 호랑이가 바로 여인임을 알 수 있죠. 왕이 영을 내려 능히 호랑이를 사로잡는 사람에게는 2급의 벼슬을 주겠노라 하니 김연이 대궐에 나아가 아뢰어 말하기를 내가 능히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능히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단검을 들고 북쪽의 숲으로 들어갔다. 호랑이가 낭자로 변해서 웃으며 말하였다. 어제의 곡진했던 사연을 낭군께서는 잊어버리지 않으셨군요 하더니 김연이 차고 있는 칼을 뽑아 스스로 목을 찌르고 쓰러지니 곧 호랑이였다. 그 김연이 벼슬길에 오른 뒤 서쪽 냇가에 절을 짓고 이름을 호원사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자, 굉장히 흥미진진한 내용인데요. 이 호원이라는 내용은 소설은 아니고 설화로 분류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설화이고 어떤 것이 소설인지 우리가 궁금할 수밖에 없죠. 자, 이생규장전과 이 호원의 공통점을 먼저 찾아보면 김연이라는 남자와 호원이라는 여자가 호랑이가 분장한 여인이라는 남녀 간의 지극한 사랑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호랑이가 인간으로 변했다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인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전기적인 사건이 전개되는 양상을 보이고요. 자, 이렇게 두 가지 공통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는 설화, 한 가지는 소설인 이유는 자, 이생규장전에 대해서 일단 보겠습니다. 이생규장전은요. 먼저 우리가 항상 소설이 되려면요. 등장인물과 인물 사이의 갈등이 있어야 하고 그 등장인물이 겪고 있는 그 갈등에 대해서 겪고 있는 심리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하지만 이 호원이라는 이 짧은 설화에서는요. 인물의 심리가 드러나지도 않고요. 갈등이 드러나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생규장전과 비해서 이생규장전의 경우에는 인물들의 심리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그리고 인물들이 갈등 상황에서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에서 호언과는 조금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생규장전이 설화가 아니라 소설로 분류되는 이유는 등장 인물의 심리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인물이 갈등 상황에서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 그래서 이것들을 정리해 본다면 결국에는 인물이 갈등 상황을 극복한다는 것은 자로 해석될 수 있는 인물이 어떠한 갈등 상황인 세계를 자가 여기를 바꾸면 세계와 갈등하는 양상을 보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라고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정리하자면 소설이 되려면 소설 작품이라고 얘기를 하려면 자아가 세계와 갈등해야 하는구나 라고 우리가 알아두면 좋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수업을 마치겠고요. 이제 오늘의 과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자, 이생규장전에서 우리가 오늘 이생규장전을 배웠는데요. 이생규장전에서 이생과 최랑이요. 죽음도 거스를 수 없는 사랑을 막 하잖아요. 자,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 써보기입니다. A4 용지 한 장 이내로 쓰시면 됩니다. 한 장의 3분의 2 이상으로 써주세요. 만약에 지금 당장 떠오르는 사람이 없다면 우리 집에서 기르고 있는 반려동물도 좋고요. 물건도 좋습니다. 자, 물건이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상관없어요. 사랑하는 대상에게 편지를 써보기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 한 달가량 진행된 이 문학피 온라인 수업에 느낀 점을 써주세요. 여러분들이 문학피 수업을 들으면서 느낀 점들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온라인 수업이 이제 더 이상은 진행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음 주에도 또 원격 수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문학비 수업을 듣고 느낀 점을 간략하게 써주신다면 앞서 진행된 수업보다는 좀 더 업그레이드된 수업을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 있을 거라고 선생님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우리는 수요일에 개학할 때 만나요.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학교 올 때 조심히 오세요. 수요일에 봐요. 안녕.